아들 부부가 짐을 싸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2주 동안 여행 갑니다. 집이나 잘 지키세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택배 받아 놓으시고 화분에 물 주시고요. 아, 그리고 청소도 해 놓으세요. 성우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집에만 계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알았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계세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집을 지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67세입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바랐던 것처럼 자라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맞은 후부터는 저를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 박성우와 며느리 이수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주간 유럽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가족여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이나 잘 지키세요. 택배 오면 받아놓고 화분에 물도 주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성우가 가방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괜히 나가시지 마시고 집에만 계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그들은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 집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면서 저는 빠진 여행. 저는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사진이 왔습니다. 로마, 베네치아, 스위스. 화려한 여행지들. 저는 집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택배를 받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하인처럼. 아니, 하인보다 못한 대우였습니다. 하인은 적어도 임금을 받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건물 임대차 계약서, 토지 소유권 증명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도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도 외곽의 토지도 모두 제 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이름으로 정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기록해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허락 없이 한 일들,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 임대료를 가로챈 것,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이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이나 잘 지키라는 말. 그 말이 제 마음속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 김정희입니다. 지난번에 상담했던 일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둔 서류들 가지고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2주면 충분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들 부부가 유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67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집이나 지키는 사람으로 봤다면 저는 그 집부터 치워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8층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6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그동안 몇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님 결심하신 거죠? 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모든 문서를 건넸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상가 건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등기권리증, 그리고 아들 부부가 제 허락 없이 했던 일들의 증거 자료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사본, 도장 사용 기록까지 6개월간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재산이 여사님 단독 명의네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2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상가 건물부터 매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관심 있는 매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외곽 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시세로 진행되며 세금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돈을 제 새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아들이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해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흘 후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자는 현금 거래를 원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등기 이전도 일주일 안에 완료되었습니다. 15억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외곽 토지도 팔렸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이라 매수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저는 적정 가격에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8억 원이 추가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돈은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 그리고 제가 절약하며 불린 돈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매각하는 것.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는 추억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살았던 집, 아들을 키운 집.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추억보다 차가운 무시가 더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좋은 매수자를 찾았다고 연락했습니다.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 집을 안내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게는 그렇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2억 원.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빠른 거래를 원했기에 합의했습니다. 잔금일은 아들 부부가 돌아오기 하루 전으로 잡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제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갔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가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리 구해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부부가 귀국했습니다. 저는 제 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 수진, 또 성우.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문자가 왔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집이 왜 이래요? 사람들이 이사 온다는데요.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막 도착했나 봅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당장 연락 주세요. 수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문자였습니다. 다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향긋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상당히 화가 나 있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신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성우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치매라는 증거가 있나요? 물론 없죠. 오히려 여사님은 모든 거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셨습니다. 은행 직원, 매수자들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원래 제 단독 명의였고 저는 그것을 제 의지로 매각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 새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집도 건물도 땅도 다 어디 갔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팔았단다. 내 재산이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허락도 없이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락. 그들은 제가 살아온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제 허락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을 때도, 제 도장을 사용할 때도, 임대료를 가로챌 때도, 이제 와서 허락을 운운하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허락? 너희가 언제 내 허락을 구했니? 저는 인터폰을 통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와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받을 때, 내 도장 몰래 쓸 때, 임대료 가로챌 때, 너희는 단 한 번도 내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허락을 말하지 마라.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밖에서 성우가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치매, 정신 이상, 판단 능력 상실. 그런 식으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사님.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 정신 감정 결과를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거래 당시 은행과 만난 의사 소견서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증인들도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였습니다. 성우와 수진이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김정혜 씨가 치매에 걸려서 재산을 함부로 팔았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 사기꾼에게 속았다. 아들 부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더 큰 실수를 하기를.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왔습니다. 성우는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치매 걸린 어머니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였습니다. 글 내용은 저를 무능력자로 묘사했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동정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캡처해서 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명예훼손 증거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들 부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의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단 대출이었습니다. 성우는 제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 대출 서류를 확보해뒀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과 서명 감정 의뢰서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서명은 위조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흉내낸 것이 명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횡령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료는 제 계좌로 입금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임차인들에게 자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3년간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임차인들과의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우의 지시를 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성우의 계좌로 들어간 돈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명의 도용이었습니다. 수지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 호텔. 모두 제 명의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도 준비했습니다. CCTV 영상, 병원 진료 기록, 지인들의 증언까지. 제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여사님, 이 정도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 도용까지. 실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3년간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들을 고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직은 제출하지 마세요. 그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왜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들이 저를 고소하면 저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반소가 더 강력해지죠. 그리고 제가 먼저 고소하면 모정이 없는 어머니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고소하면 저는 피해자가 됩니다. 최 변호사는 제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2주 후 예상대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성우와 수진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내용은 정신능력 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의 무효 확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치매에 걸려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소장을 읽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반소도 준비해 주세요. 무슨 혐의로 하시겠습니까?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 도용, 그리고 명예훼손. 전부요. 최 변호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와 수지는 제가 무능력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거래 과정의 녹취록, 은행 직원 증언,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격했습니다. 그들의 불법 행위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대출 서류, 횡령된 임대료 내역, 무단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즉시 성우와 수진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뀐 것입니다. 제가 피해자였고 그들이 가해자였습니다. 성우와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순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간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집이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성우와 수진의 변호사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거래 과정에서 명확한 판단 능력을 보였습니다. 은행 직원들, 부동산 중개인들, 매수자들 모두 제가 정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는 성우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2주간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혼자 두고 갔습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제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혼자 두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집 지키는 사람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최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김정혜 여사님, 재산을 매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판 게 아닙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성우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아들은 제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수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제 건물의 임대료는 제 허락 없이 가로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재산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서명이 담긴 대출 서류, 횡령된 임대료 내역, 무단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명세서. 모든 증거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을 팔아서 제 명의로 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제 이름을 악용할 수 없도록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성우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우와 수진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도용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와 수진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집에서 들었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효자로 알려진 사업가 모친 재산 불법 사용 혐의로 조사받아. 제목이 그랬습니다. 성우가 그렇게 아끼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도 망하고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야. 내 어머니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범죄까지 저지른 대가지. 어머니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지. 성우야, 너는 나를 집이나 지키라고 했어. 하인처럼 취급했지. 하지만 나는 집을 지킨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지켰을 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은 성우와 수진을 기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도용.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은 몇 개월 더 걸릴 예정이었지만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고소한 어머니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저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재산 매각으로 얻은 돈은 총 35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요양병원 보증금, 생활비, 의료비 모두 제 이름으로 제 통장에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옆자리에 누가 앉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한 달 전에요. 저도 혼자 살아요. 가끔 이 공원에서 산책해요. 다음에 같이 걸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화려했던 집도 모두 과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희였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정희. 67세의 여성.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사람. 집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킨 사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산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